한국 남자는 안 되는데 내가 결혼해줄까? 시드니 서큘러 키 한복판 고급 와인바 안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금발의 호주 여자는 비웃듯 웃으며 앞에 앉은 한국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하지만 석 달 뒤 그 오만했던 여자는 민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채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그녀였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호주에서 너무 유명한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드니에서 작은 한식 식재료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강민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요타 캠리를 몰고 시내를 달리면서 그는 오늘 방문할 곳의 정보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서큘러 키 부근에 새로 문을 연 프리미엄 와인바 로랑, 젊은 호주 여성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와인을 취급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사실 민호는 이런 영업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호주에 온 지 벌써 3년째.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때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도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쌓은 경험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자산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국 사업가로만 보였으니까요. 와인바에 도착한 민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서큘러 키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입지였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고 1층에 자리 잡은 와인바는 통유리창 너머로 우아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꽤 괜찮은 곳인데.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샘플 와인들이 담긴 케이스를 꺼냈죠. 한국의 영동 와인, 충북 와인, 그리고 최근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경북 와인까지 정성껏 준비한 샘플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 카운터에서 와인잔을 닦고 있던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금발의 백인 여성이었죠.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에 명품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의 주인 제시카 로렌스였죠. 무슨 일이세요? 제시카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무관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죠. 민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와인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사장님께 좋은 제안을 드리러 왔는데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미묘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억양만으로도 제시카는 이미 그가 아시아인, 그것도 한국인이라는 걸 눈치챘죠. 한국 와인이요? 제시카는 명함도 받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매장은 프랑스 와인이랑 호주 와인만 취급해요. 한국 와인은.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죠.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시음해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요즘 한국 와인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는 가방에서 케이스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경북 와인은 작년 홍콩 국제와인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그만하세요. 제시카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민호를 째려봤죠.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 와인?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 고객들은 제대로 된 와인을 원하거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아니면 최소한 호주산이라도 되어야죠. 한국에서 와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녀는 비웃듯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죠. 민호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대신 더 정중하게, 더 낮은 자세로 말했죠. 사장님,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한 번만 시음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편견이라고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솔직히 한국인들이 와인을 뭘 알아요? 소주나 막걸리나 마시지.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백인 남자였는데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가 빛나고 있었죠. 제시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임스? 그녀는 달려가서 남자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와인을 팔러 왔대요. 웃기지 않아요? 제임스라고 불린 남자는 민호를 흘끗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국 와인? 그런 게 있긴 해? 그리고는 제시카에게 말했죠. 자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죠. 들으셨죠? 우리 바쁘니까 그만 가주세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단 한 병만이라도 시음을. 아니, 정말 끈질기네요. 제시카는 한숨을 내쉬며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한국 남자는 안 되는데 내가 결혼해 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제임스는 낄낄대며 웃었죠. 제시카는 민호의 반응을 즐기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호주 여자랑 결혼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딱 그래 보이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가방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턱의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3년 동안 호주에서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모욕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죠. 이건 명백한 인격 살해였으니까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죠. 뒤에서 제시카와 제임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요.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차에 올라탄 민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한국 남자는 안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 남자는 안 되는 걸까요? 왜 한국에서 만든 와인은 한번 맛도 보기 전에
거절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은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떨리는 눈동자. 하지만 그 눈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함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죠.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기 전 민호는 다시 한번 와인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듯 건물의 외관을 천천히 훑어봤죠. 붉은 벽돌, 빈티지한 간판, 그리고 건물 구석에 작게 붙어 있는 부동산 정보 스티커. 민호의 눈이 그 스티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졌죠. 그리고는 조용히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피츠로이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식품 수입 유통이라고 쓰인 초라한 간판이 붙은 2층 건물이었죠.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28살의 앤드류 박이었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 창고 관리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죠. 응, 수고했어. 민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신의 책상에 털썩 앉았습니다. 앤드류는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죠. 로랑 와인바에서 당한 모욕, 제시카의 비웃음, 그리고 그 모든 걸 참아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앤드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민호는 쓰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형님. 앤드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드류, 너도 알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한인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느라 바쁜 판에 백인들 상대로 장사하려면.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도 호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앤드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가 왜 이런 모욕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작은 수입업체를 운영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이죠. 민호는 그저 묵묵히 서류를 펼치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로랑 와인바 건물의 이미지가 계속 맴돌고 있었고, 특히 그 부동산 정보 스티커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죠. 그날 밤 민호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부동산 등기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랑 와인바가 입점한 건물의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는 누구인지, 언제 매입했는지,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던 민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죠.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던 민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재미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호는 시드니 한인타운인 스트라스필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민 사업가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선후배들이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화제는 각자의 사업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수입업을 하는 사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건축 자재를 다루는 사람까지 다들 호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었죠. 한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티에 있는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납품하려 했는데 업주가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다는 거였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았는데 그저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백인 거래처에 가면 아예 상담조차 안 해주는 곳이 부지기수라는 거였죠. 특히 젊은 백인 사업주들일수록 더 심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냐고, 새로운 거래처는 잘 뚫리고 있냐고 말이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주 로랑 와인바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큘러 키에 있는 고급 와인바, 젊은 백인 여성 사장, 그리고 그곳에서 당한 모욕까지.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후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 와인바 알고 있다고, 작년에 한번 납품 시도했다가 똑같이 차였다고 말이죠. 그것도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관심 있다고 하더니 막상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그 여자 사장이 한인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특히 아시아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걸로 악명이 높다고 했죠. 심지어 매장에 들어가면 백인 손님과 아시아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한 형님뻘 되는 사업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와인바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고, 혹시 제임스 윌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죠. 민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와인바에서 봤던 제시카의 남자친구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형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라는 자가 호주 부동산 업계에서 꽤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특히 젊은 여자들을 이용해서 부동산 사기를 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형님의 설명에 따르면 제임스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젊고 예쁜 여자에게 접근해서 연애를 시작하죠. 그러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여자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게 만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주고 사업도 잘 될 거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죠. 여자는 그저 명의만 빌려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그 건물의 재개발 계획이 잡힙니다. 건물주가 바뀌고 새 주인은 임대인에게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하죠. 알고 보면 그 건물주도 재개발 계획도 모두 제임스가 짠 각본이었던 겁니다. 여자는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교묘하게 위약금 조항이 숨어 있었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결국 여자는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고 제임스는 그 건물을 싸게 되찾아 재개발로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버리고 다음 타겟을 찾아 떠나는 거였죠. 이미 이런 식으로 두어 명의 여자를 파산시켰다는 소문이 있었고 몇 년 전에는 호주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임스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민호는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확인했던 부동산 등기부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로랑 와인바가 입점한 건물의 소유주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보니 결국 제임스 윌슨으로 연결됐었죠. 그리고 건물 주변 지역에는 이미 재개발 예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공문도 발견했었습니다.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제시카는 지금 자기가 사기꾼의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였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던 여자였습니다. 한국 남자는 안 된다고, 영주권이나 노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인격을 짓밟았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그녀가 사기를 당하든 말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호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제시카가 당할 일을 그냥 놔둬야 하는 걸까? 아니면 경고라도 해줘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왜 도와줘야 하냐는 거였죠.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원래 남의 불행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게 설령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제시카에게 경고를 해주기로 말이죠. 자신이 당할 사기에 대해 알려주고 거기까지만 하고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시카가 어떻게 하든 그건 그녀의 선택이니까요. 민호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로랑 와인바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멈췄죠.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다시 서큘러 키로 향했습니다. 로랑 와인바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죠. 매장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제시카는 카운터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온 그녀는 차갑게 말했죠. 또 뭐 팔러 온 거냐고 지난번에 확실하게 거절했는데 아직도 포기 안 했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말이죠. 제시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냐고 물었죠.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과 할 이야기 없다고 그냥 나가달라고 했죠. 민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윌슨과 이 건물, 그리고 재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죠. 그 순간 제시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왜 하느냐고, 혹시 질투하는 거냐고 비꼬았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경고라고, 제임스가 지금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그녀는 소리쳤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제임스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인쇄해온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라고. 이 건물의 소유 구조와 재개발 계획, 그리고 제임스의 과거 사기 이력까지 모두 여기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시카는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소리로 민호를 몰아붙였죠.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게 시샘나서 이러는 거냐고, 한국 남자들이 다 이렇게 찌질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민호는 참을성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손을 내저으며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죠. 민호는 그제야 포기했습니다. 서류를 카운터 위에 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 서류만이라도 꼭 읽어보라고, 자기는 당신을 돕고 싶어서 온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 서류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보기만 해도 역겹다고 말입니다.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매장을 나왔죠. 뒤에서 제시카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죠.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제시카가 어떻게 되든 그건 정말로 그녀의 선택이고 자신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호는 백미러로 와인바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제시카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운을 빈다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이죠. 물론 그녀가 들을 리 없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을 걸어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제시카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칫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그 조각들을 다시 주워 모아서 카운터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임스가 매장에 들렀을 때 제시카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 재개발 계획이 정말 있냐고, 자기한테 숨기는 거 없냐고 말이죠.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냐고 되물었죠. 하지만 제시카는 그의 눈을 보면서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틀 뒤 제시카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건물 소유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라며 긴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제시카는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시티 중심가의 고층 빌딩 45층에 자리한 법무법인 사무실은 이합적일 정도로 화려했죠. 대리석 바닥과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제시카 앞에 놓인 건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제시카가 임대한 건물이 포함된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는 것,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새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제시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냐고 말이죠. 변호사는 서류 중 한 장을 펼쳐 보이며 손가락으로 특정 조항을 짚었습니다. 계약서 14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부분이었죠. 건물 소유권 변동이나 재개발 계획 확정 시 건물주는 6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자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제시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위약금이 얼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임대료 28,000달러에 남은 계약 기간 24개월. 거기에 위약금 배율 2.5배를 곱하면 대략 100만 달러. 하나로 13억 원 정도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시카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죠. 13억이라니 그녀의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와인바 매출도 좋은 편이었지만 월세와 운영비를 제하면 남는 게 많지 않았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친절하게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위약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합의금을 내고 조기 퇴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합의금의 위약금의 절반 수준인 50만 달러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멍한 상태로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죠. 이게 꿈인가 싶어 모를 꼬집어봤지만 따끔한 통증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제시카는 휴대폰을 꺼내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당장 연락 달라고 꼭 만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죠. 제시카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 안에 답장을 보내던 제임스였는데 오늘따라 연락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제시카는 제임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노스 시드니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바쁘다며 나중에 보자고 했지만 제시카는 물러서지 않았죠. 당장 나와서 얘기하자고 정말 급한 일이라고 간청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현관에 서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통보, 1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위약금,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한까지 모든 걸 말했죠. 제임스의 표정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제시카는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와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기가 뭐라고 했냐는 거였죠. 꼼꼼히 읽어보라고, 모르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귀찮다며 대충 사인만 했었죠. 그러니 이건 자기 책임이라는 게 제임스의 말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임스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냐고, 당신이 이 건물 추천해줬잖냐고 따졌죠.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추천은 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란 거냐고, 13억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고 울먹였죠. 제임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바 아니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은행 대출도 담보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제임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매장을 팔아야겠다고,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들 다 팔면 얼마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의 머릿속에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 찾아와서 경고했던 그 한국 남자, 제임스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생각났죠? 설마 그 말이 진짜였던 걸까요?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구냐고, 혹시 당신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니냐고 말이죠. 제임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표정으로 돌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물었죠. 진짜 아무 상관없냐고, 손을 가슴에 얹고 맹세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1년 넘게 사귀면서 쌓은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오히려 화를 냈죠. 그리고는 오늘 너무 피곤하니 돌아가라고, 머리 식히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제시카가 뭔가 더 말하려 하자 제임스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황소리와 함께 잠기는 현관문 앞에서 제시카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시카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 민호가 두고 간 서류, 자기가 찢어버렸던 그 조각들이 거기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붙이기 시작했죠.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원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건물 소유권 이전 내역이었습니다. 6개월 전 건물이 페이퍼 컴퍼니에 넘어갔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제임스 윌슨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서류는 재개발 예비 구역 지정 공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이 1년 전에 이미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증거였죠. 세 번째 서류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3년 전 제임스 윌슨이 비슷한 수법으로 2명의 여성을 파산시켰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제임스는 법정을 나서며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시카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이 건물을 추천한 것도, 사랑한다고 속삭인 것도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그저 제임스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바보였던 거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시카는 소파에 무너져 내리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제시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연락처를 뒤져 민호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 민호가 건넨 명함.
자기가 바닥에 내던졌던 그 명함을 직원이 주워서 서랍에 넣어뒀던 거였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받아달라고.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시카 로렌스라고, 로랑 와인바 주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눈물을 닦으며 민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던 자기를 그래도 이 남자는 도와줄까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를 치르라며 전화를 끊어버릴까요? 제시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그 한국 남자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시카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떨림, 절박함,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까지 모든 게 느껴졌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틀 전 자신을 쫓아냈던 여자, 서류를 찢어버리고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던 그 여자가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시티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죠. 제시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앤드류가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혹시 그 와인바 여자 아니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당했다고. 이제 도와달라고 연락 왔다고 했죠. 앤드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을 그렇게 모욕하고도 뻔뻔하게 도움을 청하냐고. 차라리 거절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죠. 민호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이라 해도 말입니다. 앤드류는 한참을 민호를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착하다고. 그래서 손해본다고 중얼거렸죠. 다음날 아침, 민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시계를 확인했죠.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구겨진 옷차림까지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죠. 민호는 손을 들어 자리를 알렸고 제시카는 비틀거리듯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민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죠.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제시카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한 행동도 일주일 전에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도 모두 용서해달라고 했죠.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금은 상황부터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가방에서 법무법인이 보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서류를 훑어봤죠. 위약금 조항, 계약 해지 통보, 6개월 유예 기간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예상했던 대로라고. 제임스가 전형적인 수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냐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고 말이죠.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계약서는 완벽했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적법했고 재개발로 인한 계약 해지도 정당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시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고.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제시카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도움이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고 민호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리고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뭔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제시카가 누구랑 통화했냐고 묻자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자기 변호사라고,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은 노스 시드니의 한 법무법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의 15층, 유리문에는 한글과 영어로 법무법인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한국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데이빗 김 변호사였습니다. 민호는 그를 제시카에게 소개했고 데이빗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죠. 회의실에 자리를 잡은 데이빗은
제시카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읽어 내려가던 그는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죠.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다고. 계약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데이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다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데이빗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임스 윌슨에 대한 조사 자료였죠. 민호가 미리 요청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제임스의 과거 사기 행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관련 법원 판결문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데이빗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죠. 제임스는 지난 5년간 최소 4명의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속였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가 있었다고 데이빗이 덧붙였습니다. 제임스가 건물을 자기 명의로 옮긴 시점과 제시카에게 그 건물을 추천할 시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았다는 거였죠. 이건 사전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예비 구역 지정이 1년 전에 이미 됐는데 제임스는 그 사실을 제시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 정보 은닉에 해당했죠. 데이빗은 이 2가지 사실만으로도 계약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시카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냐고 물었죠. 데이빗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최소 1년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이죠.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이라니 6개월 안에 위약금을 내지 못하면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고려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데이빗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 소송 기간 동안 강제 집행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제임스를 압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이협하면 제임스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죠. 제시카는 2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냐고. 제임스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냐고 말이죠. 데이빗은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지금까지 법망을 피해왔지만 그만큼 꼬리가 길다고 했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공동소송을 제기하면 제임스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죠. 특히 호주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제임스의 사업은 끝장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민호를 바라봤죠.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제시카의 시선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일이 다 끝나고 하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데이빗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냐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말이죠. 데이빗은 달력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일주일 안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임스 측에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했죠.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냐고. 자기가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민호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죠. 일단 착수금은 민호 씨가 내기로 했다고. 나머지는 소송이 끝나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지금은 제임스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기꾼이 싫어서라고. 제임스 같은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남자에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죠. 법무법인을 나서며 제시카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기를 도와줄 거냐고. 끝까지 함께 해줄 거냐고 말이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임스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한국 남자를 이제는 제대로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시카는 슬쩍 민호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가 무시하고 모욕했던 남자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선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시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데이빗 변호사는 약속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제임스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며 과거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제시카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제시카는 그 일주일 동안 와인바를 평소처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제임스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시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보복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민호는 매일 저녁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걱정하지 말라며 데이빗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와인바 문이 열리며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제시카는 순간 몸이 굳었죠. 제임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매장 안에서 제임스는 큰 소리로 외쳤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변호사를 사서 협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제시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당신이 사기를 쳤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죠. 제임스는 비웃었습니다. 사기라니,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죠. 계약서는 완벽하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라며 법원에 가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데이빗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었죠. 건물 소유권 이전 시점과 제시카에게 건물을 추천할 시점의 불일치, 재개발 정보 은닉,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그는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자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대답했죠.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라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편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과거 피해자들도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구했냐고. 파산 직전인 주제에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썼냐고 비꼬았죠.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줬다고. 당신처럼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누구냐고. 대체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와인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선 거였죠. 그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데이빗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민호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던 그 한국 남자, 제시카에게 경고하러 왔다가 쫓겨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민호는 제임스를 향해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한다고. 한국 와인이나 팔러 다니는 하찮은 장사꾼 아니냐고 했죠.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다고. 하찮은 장사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찮은 장사꾼이 지금 당신의 사기극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죠. 제임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한국 놈이 감히 자기를 막는다고.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데이빗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제임스에게 말했죠. 윌슨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고.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형사고소는 취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과거 피해자들까지 모두 나서서 당신을 법정에 세울 거라고 경고했죠. 제임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협박이냐고, 이게 협박이냐고 따졌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라고. 변호사로서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임스의 과거 피해자 3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동의서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임스에게 속아서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았고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었죠. 데이빗은 서류를 제임스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이 법정에 제출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당신의 사업은 물론이고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시카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임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여유롭던 그 남자가 지금은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호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냐고. 이 모든 게 당신 계획이냐고 물었죠.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꾸민 게 아니라고.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시카에게 한 짓이 사기라는 사실,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라고 했죠. 제임스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시카를 향해 독을 뱉듯 말했습니다.
정말 이 한국 남자를 믿는 거냐고. 얘도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했죠. 제시카는 제임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적어도 이 사람은 거짓말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제임스는 비웃었습니다. 순진하게 그러다가 또 당한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한테 배웠다고. 진짜 사기꾼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죠. 와인바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제임스는 이를 악물고 돌아서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제시카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드디어 제임스에게 제대로 맞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호는 제시카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놀랐냐고 말이죠.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개운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민호와 데이빗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 제임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데이빗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제임스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오늘 반응을 보니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고. 조만간 합의 제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합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기는 뭘 요구해야 하냐고 말이죠. 데이빗은 설명했습니다. 일단 계약 무효화가 최우선이라고.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제시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죠. 데이빗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제임스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당신을 속였으니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시카는 와인바 문을 닫고 홀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잔의 와인을 따라 천천히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죠.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는 전량에 빠져 있었습니다. 13억이라는 빚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우라는 사람을 만났고 데이빗이라는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으며 제임스에게 맞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시카는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죠. 오늘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썼습니다. 몇 분 뒤 민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천만에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조금만 더 힘내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제임스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임스는 자기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임스의 얼굴에는 음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정면 승부는 피하되 다른 방법으로 제시카를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바로 민호가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제시카는 민호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죠. 제시카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티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 로비였습니다. 민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데이빗 변호사와 함께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민호가 그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한성그룹 호주 지사 법무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한성그룹이라니 한국의 대기업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운영하는 한식 식재료 수입업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라고. 진짜 정체는 따로 있다고 말했죠. 제시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한성그룹 창업주의 손자라고. 지금은 해외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 호주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수입업체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었고 실제로는 호주 전역의 유통망 인수합병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죠. 제시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했던 그 한국 남자가 사실은 재벌 후계자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정체를 숨기고 싶었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제임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이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제시카는 멍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대체 무슨 계획이냐고 말이죠. 법무팀장이 앞으로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서큘러 키 1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제시카의 와인바가 있는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일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제임스가 소유한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시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제임스가 순순히 팔 것 같냐고 말이죠. 데이빗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선택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제시한 가격은 시장가의 배에 달했고 거기에 더해서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제임스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오히려 이건 제임스 입장에서는 최선의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건물을 비싼 값에 팔고 법적 문제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시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임스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냐고 물었죠.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바로 당신을 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이 한성그룹 소유가 되면 제시카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고 이약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죠. 제시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가 여기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자기는 당신한테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왜 이런 도움을 주냐고 말이죠.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 21살의 어학연수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낯선 땅에서 외로워하던 시절이었죠. 어느 날 시드니 대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막혔을 때 한 호주 여학생이 다가와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발음을 고쳐주고 문법을 설명해주고 심지어 커피까지 사주며 격려해줬다고 했죠. 그 여학생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민호에게 큰 위로가 됐고 호주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했죠. 민호는 그 여학생의 이름도 연락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헤어졌죠. 하지만 그 여학생의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로라 와인바에서 제시카를 처음 봤을 때 민호는 알아봤습니다. 10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죠. 민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시 찾아갔고 제시카의 위기를 알게 됐을 때 주저없이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받은 그 작은 친절에 대한 보답이었던 거죠.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자기가 그때 그 사람이냐고 말이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아시아 남학생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과제로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냥 도와줬던 거였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니까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는 그 기억조차 희미했는데 민호는 10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 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한 모욕을 줬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고, 그냥 옛날 일을 갚는 거라고 말했죠.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안 된다고, 영주권이나 노리는 거 아니냐고 했던 그 말들을 생각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했죠.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데이빗 변호사가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무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한성그룹의 매입 제안은 내일 오전에 제임스 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가 승낙하면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제시카의 위약금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했죠.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플랜 B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주변 건물들을 모두 매입해서 제임스의 건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이었죠.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면 건물 가치는 폭락할 테고 결국 제임스는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 로비를 나서며 제시카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회사 돈을 이렇게 써도 되냐고 말이죠.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고, 개인 돈이라고 했습니다. 서큘러키 재개발은 원래 한성그룹이 검토하던 사업이었고
자기가 그 담당자였다고 했죠. 그러니 이건 사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사업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시카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처음 와인바 건물을 유심히 봤던 것도,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던 것도, 제임스의 사기를 간파했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민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시카는 감탄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제시카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일주일 전에 나는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던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민호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이죠. 다음날 오전, 한성그룹의 매입 제안서가 제임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본 제임스는 책상에 주저앉았죠. 시장가의 2배라는 가격, 형사 고소 취하, 그리고 일주일 안에 현금 결제라는 조건까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진 거였죠. 그 한국 남자가, 아니 한성그룹 후계자가 완벽하게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은 겁니다. 제임스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최대한 빨리 계약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죠. 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더 버티면 더 큰 손해를 볼 뿐이라고 말했죠. 사흘 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제임스의 건물은 한성그룹 소유가 됐고, 제시카의 임대차 계약은 새 건물주에게 승계됐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삭제됐고, 오히려 임대료가 30% 인하됐죠.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일주일이 마침내 끝난 겁니다. 제시카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100번도 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졌죠.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업하라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약속했습니다. 꼭 은혜를 갚겠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답은 이미 10년 전에 받았다는 것을, 그때 그 작은 친절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시카의 와인바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새로운 건물주인 한성그룹 덕분에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제시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떻게 됐을까? 그 사기꾼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어느 날 저녁, 데이빗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제시카는 약속 장소인 데이빗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데이빗과 함께 민호도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윌슨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라고, 제시카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고 했죠. 파일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지난 7년간 총 6명의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는 증거였죠. 제시카가 알고 있던 건 4명뿐이었는데 추가로 2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피해 금액을 모두 합치면 하나로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데이빗은 설명했습니다. 이 6명이 모두 공동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제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거라고 말했죠. 제시카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 6명 중에는 파산해서 지금도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였죠.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임스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냐고, 이번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데이빗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증거가 완벽하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임스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건물을 매입한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민사 사기가 아니라 형사상 문서의도죄에 해당했습니다.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다고, 제임스에 대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죠. 민호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의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제임스가 단순히 부동산 사기만 친 게 아니라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증거였죠.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니, 제임스가 그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호는 설명했습니다. 제임스는 사기로 번 돈을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했고,
그걸 다시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로 들여왔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의 출처를 숨기고 세금도 탈루했죠. 호주 국세청과 연방경찰이 이미 제임스를 조사하고 있었고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소파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임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만약 민호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쯤 그 범죄자의 희생양이 돼서 평생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제시카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끝이었을 거라고, 목숨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했죠.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과찬이라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자기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을 도와준 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했죠.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 은혜를 갚는 것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데이빗이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죠. 제임스가 구속되면 그의 재산은 모두 동결될 거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자기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냐고, 아니면 이미 문제가 해결됐으니 해당 사항이 없냐고 말이죠. 데이빗은 대답했습니다. 제시카도 당연히 피해자 명단에 포함된다고, 비록 위약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배상금이 필요 없다고, 그 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제시카를 쳐다봤습니다. 제시카는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민호 덕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파산해서 빚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데이빗은 감탄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시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정말 대단한 변화라고 칭찬했죠. 일주일 뒤 제임스는 시드니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싱가포르로 도주하려던 순간이었죠. 호주 연방경찰은 그를 사기, 문서위조, 자금 세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제임스의 얼굴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부동산 개발업자의 초라한 몰락이었죠. 제시카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돈만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도움이 뭔지를 배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민호를 와인바로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했죠. 민호가 도착했을 때 매장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최고급 프랑스 와인 한 병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와인은 1년에 딱 100병만 생산되는 희귀한 거라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에만 마시려고 아껴뒀던 거라고 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시카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 달 전에 자기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찼었는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했죠. 그리고 민호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인 사업가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깨달았다면 됐다고,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10년 전 도서관에서 자기가 해줬던 말을 기억하냐고,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던 말 말이죠.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냐고, 자기는 당신이 그 말을 잊었을 줄 알았다고 말했죠. 제시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잊고 있었다고, 하지만 민호가 얘기해준 순간 모든 게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정작 자기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했죠. 10년 전에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10년 후에 자기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라고,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고 했죠.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시카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제시카는 놓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도 민호처럼 살고 싶다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와인바 수익의 일부를 매달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특히 이민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할 거라고. 자기처럼 편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제시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선함 덕분에 자기도 변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생각,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모든 걸 나눴죠. 제시카는 처음으로 민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친구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 배웠죠. 민호도 제시카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도서관에서 건넨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밤이 깊어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제시카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냐고. 여기 호주에 얼마나 더 있을 거냐고 말이죠.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1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한성그룹의 호주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이라면 충분하다고. 그동안 자기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바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시드니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서큘러 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 작은 친절이 오늘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고. 10년 전에 제시카에게 고맙다고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임스의 재판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진행됐고 결국 징역 5년과 피해자들에게 총 4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임스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그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죠. 한때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모습을 보며 자기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민호가 아니었다면 저 피고석에 앉아있을 사람이 자기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다른 피해자 한 명이 제시카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죠. 그녀는 제시카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다면 자기들도 이렇게 정의를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손을 저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모든 건 민호와 데이빗 변호사 덕분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시카가 백인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준 게 큰 힘이 됐다고. 만약 한국인들만 고소했다면 언론의 관심도 덜 받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특권을 백인이라는 이유로 누렸던 그 혜택을 이번에는 올바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그 여성을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부당함을 보면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와인바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판 승소를 기념하는 자리였죠. 민호, 데이빗, 앤드류, 그리고 한인 사업가 몇 명이 초대됐습니다. 6개월 전에 제시카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업가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시카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수입업을 하는 박 사장님에게 제시카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납품 제안을 무례하게 거절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거래하고 싶다고 했죠.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고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확실하니 기회를 달라고, 제품 샘플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박 사장은 감동했습니다. 백인 사업주가 한국인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제시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다음 주에 최고급 한국산 와인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업가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6개월 전 자기를 모욕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데이빗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한 일 중에 이번이 가장 멋진 것 같다고. 사람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말이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고. 제시카 스스로 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이라고 덧붙였죠. 데이빗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형님은 그걸 해낸 거라고 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제시카는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특히 민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맙다고 했죠. 6개월 전 자기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찼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민호 덕분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와인바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인 사업가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매달 수익의 10%를 이민자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특히 인종차별이나 편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제시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제시카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에게 건배하자고. 그리고 진정한 선함에 건배하자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와인바는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제시카와 민호는 테라스에 나와 시드니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오페라하우스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시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도서관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냐고. 영어 과제로 고민하던 순진한 한국 남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한다고. 그때 자기는 정말 막막했었다고 했죠. 영어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외로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다가와서 도와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말했죠. 그 작은 친절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호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격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민호가 그걸 10년 동안 기억하고 이렇게 큰 보답을 해줄 줄은 몰랐다고 말했죠. 민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선함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10년 전에 보여준 그 당연함이 오늘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덧붙였죠. 제시카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자기도 앞으로 민호처럼 살겠다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게 언젠가 큰 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말이죠. 제시카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외모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민호는 제시카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죠. 와인바 입구에 새로 설치한 액자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10년 전 어느 도서관에서 한 친절한 사람이 가르쳐준 진리. 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름답다고. 그 문구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썼죠. 제시카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평생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매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성그룹 호주 사업이 안정화됐고 이제 본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차례였죠. 떠나기 전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로라 와인바를 찾았습니다. 제시카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시카는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민호가 열어보니 안에는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10년 전의 친절, 오늘의 감사, 그리고 영원한 우정을.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죠. 제시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자기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나머지는 모두 제시카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고 했죠. 다음날 공항에서 제시카는 민호를 배웅했습니다. 포옹을 나누며 제시카는 속삭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만나자고 말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그때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가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뒤돌아봤을 때 제시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오만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을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도서관에서 건넨 그 작은 친절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다는 것을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민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드니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 남긴 기억들은 절대 작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시카와의 이야기는 평생 가슴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남은 돌고 돈다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이죠. 10년 전 받은 친절을 10년 후 갚았고 그 친절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제시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 테니까요.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였습니다. 창밖구름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시카는 오늘도 와인바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출신도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민호는 한국에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건 분명합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선함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언젠가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